거의 40여 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봐오시면서 강남 등에서는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상승하는 단지들도 있다고 해요. 항상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고 기회가 10년마다 한 번씩 꼭 찾아와요. 2022년에 이제 집값이 한 30% 떨어졌어요. 강남도.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더 떨어졌어야 사이클이 맞는 건데 안 떨어지고 또 이제 회복이 돼간다 그래요. 그때 떨어질 때 거품이 더 빠져줬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걸 너무 빨리 회복됐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지고 급하게 떨어지면 또 급하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팬데믹 때문에 사이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주기에서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고 외부 상황을 봐야 돼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어떤가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지 우리나라 부동산만 백날 봐봐야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론에서 계속 붕괴 방송을 하잖아요. 0.01% 올랐다. 0.01% 내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최소한 몇 달 지나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쌓여 나갈 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괜찮은데 주간 단위별로 0.01%까지 보도를 하고 그거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언론사가 왜 집값을 띄울까 하는 데 대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을 피할 때 어느 정권이 부동산을 잘했다 못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정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엄청 폭등시켜놨어요. 거품이 이만큼 끼어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더니 그 거품 빠질까봐 온갖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한쪽은 부동산을 폭등시켜놓고 한쪽은 그 거품 빠질까봐 온갖 정책적인 테레를 풀고 돈을 풀잖아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서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월급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기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사는 집은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투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로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실수요자보다 투자 수요가 한 30-40%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가 우리나라에 한 13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 400만 호가 있잖아요. 또 수도권까지 하면 거의 1000만 호 가까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고 또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투자 수요거든요. 이 투자 수요만 없어지면 지금과 같은 이런 주택난이 심화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주택을 투자 수요로 보는 나라는 다 어려워졌어요. 자, 일본이 한참 막 집값이 폭등할 때 100% 이상 해줬어요. 대출. 일본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끝났잖아요. 집 살 의사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집은 돈 되는 게 아니니까. 중국도 주택에 대한 애정이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거기도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렸어요. 지금 빈집이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가 중국에 새로 진 아파트가. 그게 이제 막 그냥 한 사람이 막 많이 사놓고 투자 수요로 결국은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도 붕괴돼 버렸고 스웨덴 같은 데도 보면은 지지난주에 그 금리를 인하했더라고요. 집값이 폭락해버리니까. 집값이 한때 폭등하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폭락했잖아요. 지금 금리를 막 내리고 있어요. 미국보다 먼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귀감을 삼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요즘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투자 수요가 다시 붙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가 붙으면 또 실수요자도 붙어요. 빚을 내서. 영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품이 안 빠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듯이 그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집은 투자를 보지 말고 내가 사는 집으로 봐야 된다. 돈은 어디서 버느냐? 상가에서 벌어야 돼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미국처럼 주식이나 이런 금융자산으로 돈을 버는 이런 취지로 가야지 집에다 이렇게 몰빵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예요.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오른다 뭐 한다는데 지금 미국은 대선 때문에 지금 돈을 막 풀고 있어요. 돈 풀면 당장 그 물가 상승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달 지나서 나타나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기기만 하려고 돈을 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금리 인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잘못하면 연준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연준도 그 지금 바이든 정부에 맞게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내년에 그 물가 폭등 엄청나게 생길 수 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주변 환경을 안 보고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직접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런 글로벌 환경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든지 집을 사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미국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를 덮치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 글로벌 시장 환경을 봐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 논해야지 그냥 우리나라만 놓고 재건축 분담금 얼마 뭐 적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라 이거죠.
전월세 살면서 계속 이사만 다니다 보면은 이거 내 집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집을 사는 거는 거주의 안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 의식주 문제에서 주를 해결한다는 거는 삶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다는 집.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월급 가지고 사기가 버거운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가서 집을 사면은 서울 시내도 이제 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일단 살 수 있는 지역에 먼저 사고 또 요새 빌라가 있잖아요. 서울 시내 전체 주택이 한 400만 호 돼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한 110만 호, 빌라가 한 120만 호 정도 돼요. 한 30%를 차지해요.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 빌라 때문에 그래요.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이 자금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고 또 전세 사는 분들은 아파트 전세를 살려고 그러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시내 30%나 되는 이 빌라가 지금 뭐 경매 나오는 거 보니까 3분의 1, 5분의 1 값으로 떨어져도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거품이.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비싼 집을 사기는 힘들잖아요. 빌라 중에도 대지 지분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재개발이 될 때 이득이 될 수 있는 빌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풍수 지리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풍수 지리로 따지면은 서울, 강남, 대치동, 개포동 다 갯벌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다 모래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풍수 지리로서는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고 땅도 물론 건축으로 해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 다 갯벌이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서민 아파트의 대명사가 개포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건축이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학군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거지. 나중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고층화 시켜놨을 때 슬럼화 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새 집으로 빠져나가요. 지역은 항상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소득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볼 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로열동, 로열 평수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잖아요. 네.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중요시해서 보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아파트를 감정할 때도 로열층은 더 비싸죠. 과거에 로열층은 이제 중간층부터 3분의 2 정도까지를 로열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난방 때문에 그랬어요. 중간층에 있으면 난방도 잘 되고 춥지도 않고 벽 쪽에 붙어 있으면 춥잖아요. 또 꼭대기층은 춥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열층 개념이 이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층들이 좋지만은 지금은 이제 꼭대기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전망 때문에 또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평수도 과거에는 이제 30평대를 굉장히 선호했고 또 40평, 지금은 25평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이제 부담 능력이 되면 평수 큰데 살고 싶겠죠. 이처럼 로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감당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부동산 유튜브 하면서 젊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의를 해요.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일단 시드머니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라. 시드머니를 안 만든 상태에서 막 흥분해 있어요. 막 집값이 오른다니까 막 달라든 거. 이게 영끌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드머니를 만들고 항상 부동산이라는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항상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기회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시드머니를 만들고 저축도 훌륭한 투자예요. 그리고 투자 안 하는 것도 쉬는 것도 훌륭한 투자예요. 그냥 무조건 뭐 돈만 생기면 주식에다 넣고 부동산에 넣고 막 이런 조바심을 느끼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막 살려고 달라들 때 같이 살려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자들은 불 붙었을 때 팔아버려요. 그리고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 투자자, 우리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해요. 불 붙으면 저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하면서 그냥 빚을 있는 대로 끌어써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충실히 하시고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만들고 절대로 자기 부담에 넘는 빚을 내서 사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와요. 자기의 감당 능력에 따라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